자, 마지막 시간이죠. 자, 또 한번 해봅니다. 자, 법이 두 개가 남았는데 성관기법하고 집합건물법이 됩니다. 자, 우선 성관기법을 먼저 하면 여기 최고 책임자가 누구랬죠? 그렇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 하죠? 이 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일, 지금 완전히 핵심을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 한다? 하는 일.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허가해 준다고요? 여기는 허가 같은 거 없습니다. 인가도 없고. 아까 우리가 다시 질문. 전기사업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데 이 사람은 허가권자도 될 수 있고 등록도 받아주죠.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행안부 장관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검사를 하는 거야. 행안부 장관은 뭘 하는 자다? 검사. 근데 검사가 또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검사가 있을까요? 성관기관자 만들어지게 되면 그렇지. 처음으로 받는 검사를 설치검사라고 그래요. 무슨 검사? 설치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설치검사입니다. 설치검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설치검사를 한 번 받겠죠. 다 받고 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받는 검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검사죠? 야, 이게 또 26회 기출 문제였지. 당연한 겁니다. 무슨 검사다? 안전검사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핵심이 된다고. 검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크게는 이제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검사를 누가 한다고요? 행안부 장관이 한다고. 여기 이제 행자가 행안부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겁니다. 빨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빨간 거는 주로 이제 행안부 장관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영역이 되는 것이지. 빨간 건 행안부 장관입니다. 빨간 걸 하게 됩니다. 행안부 장관이 무슨 검사를 한다? 설치 검사를 하고 또 안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게 되면 받아야 될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안전 검사는 누가 받아야 되죠?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될 자, 관리 주체가 되는 거야. 누가 받는다? 관리 주체가 받아야 됩니다. 관리 주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 성관기법상의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그렇지. 시설물보다가 소유자를 했잖아요. 여기도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관기 주인이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관리주체.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전검사가 또 세 종류가 있어요. 26개 기출. 안전검사는 세 종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입니다. 첫 번째 무슨 검사다? 정기검사가 있고, 두 번째가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수시검사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것도 정밀자가 들어가. 정밀 안전검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정밀 안전이 두 개가 나왔다고요. 이거 말고 아까 정밀 안전 점검도 있었고요. 정밀 안전 진단도 있었는데 정밀 안전 검사도 있다고요. 요 세 개를 합해서 뭐라 한다? 여기 합해서 안전검사라고요. 안전검사가 세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전검사를 누가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체크할 겁니다. 관리주체가 받아야 된다. 누가 실시를 한다?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구별을 할 때, 그럼 뭐 정기검사를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아야 돼요? 이것도 기출이네. 정기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 정기가 얼마죠? 여기 25회 기출, 26회도 기출. 1년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6개월도 아니다 말입니다. 무조건 다 아니야. 자, 이 정기검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네요. 2년 이하 이렇게 돼 있다니까. 딱 집어서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 몇 년 이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몇 년 이하? 2년 이하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기검사예요. 그 말은 딱 집어서 몇 년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이거의 불령이 무슨 불령이죠? 그렇지. 행정안전부령에서 검사 주기를 정해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2년 이하인데
법에서는 2년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이 1년이라고요. 1년이 2년 이하 속에 속하잖아. 원칙은 1년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1년이 원칙적인 모습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1년이 원칙적인 모습인데 그 성관계 상태가 그 당시에 좀 안 좋다 하게 되면 주기가 더 자주 해야 됩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까? 그게 6개월이야. 6개월이 또 주관식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몇 개월이다?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상태가 좋다, 뭐 할 때 이렇게 되면 또 2년마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거 공통점이 뭐죠, 이거? 2년이 하잖아.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다시. 법에서는 정기검사는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령을 듣고 보니까 이게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는 6개월, 일정한 경우는 2년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진짜 중요해요. 6개월이라는 것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어떤 게 상태가 안 좋아요? 어떤 게 상태가 안 좋아요? 오래된 거. 오래된 거라고요. 25년이나 지났다고 생각이가 막. 야, 25년 쓰면 진짜 이거는 자주 해야 되지, 위험하니까. 이게 25년이 주관식 문제로 왔다니까. 25에 아마 출제됐죠? 몇 년 지났다? 25년이 지났다. 뭐 이런 것들 아주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상은 나중에 해야 돼. 그래서 또 이것도 안 했지만 중대한 사고가 나버린 거야, 성관계가. 그리고 2년이 안 지난 거예요.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6개월마다 한다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모습인데 법에서의 정기검사는 몇 년? 2년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행안부령에 따르면 1년이 원칙이고 6개월도 있고 2년이 있는데 이건 한번 외워주면 좋지. 이거는 6개월마다 해야 되는 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몇 개월만 한다? 6개월만 자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수시검사는 언제 하는 것이 수시검사죠? 수시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럼 수시검사는 그럼 수시가 언제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다고요. 이 성관계는 전격 속도 같은 게 있는가 봐. 전격 속도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변경하게 되면 잘 바꾸었는지, 뭔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시검사야. 뭐를 변경했을 때입니다. 전격 속도를 변경했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거기에 있는 어떤 시설을 교체했다든지, 제어반 같은 거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교체했다든지 등등등. 요럴 때는 수시검사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제어반을 교체를 했는데 잘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검사다? 수시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수시검사가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빨간 거 적어놨죠, 지금. 그럼 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는 언제 하는 거죠? 이것도 주관식 문제 나왔다. 이것도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 몇 년? 몇 년? 이게 15년이라고. 요거는 몇 년? 25년. 이거를 진짜 많이 나왔던 파트입니다. 다시 성관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됐다고요. 몇 년이 지났다? 15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하라고요.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야,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적으로 하면 되지만 이거는요, 이 15년이 지난 성관계만큼 이것도 출제가 4번이가 됐는데 3년마다 하라고요. 몇 년마다 하라?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15년이 딱 지난 순간에 정밀안전검사를 한번 딱 받아야 되고 그로부터 또 몇 년마다? 3년마다. 또 3년마다 이런 식으로 받아라. 이게 아주 진짜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그 조문이 어디 있냐면 우리 교재 안전검사가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4번 양갈로 제목이 뭐죠? 성관계의 안전검사가 되는데 누구는 돼 있죠? 주어 중요합니다. 관리주체는. 누가 실시하는?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안전검사가 밑에 박스에 3종류가 있는 겁니다. 기억이 뭐죠? 정기검사. 그게 혹시 2년 이하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검사 주기는 몇 년 이하로 한다? 2년 이하로 한다. 제가 구체적인 것들까지 해버렸습니다. 네? 구체적인까지 했다.
2년 이하로 한다. 그리고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수시검사죠. 수시검사의 키워드는 A가 변경입니다. A에 보면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뭔가를 변경했다고요. 전격 속도 있습니까? 네? 전격 속도 같은 것을 변경했다든지 B 또 뭔가를 교체했던 거죠. 뭐를 제어방 같은 거를 교체했을 때는 그렇다 이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핵심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발표하시고요. 정밀 안전검사와 관련돼서는 C가 진짜 중요하지.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설치검사 받고 15년이 지난 겁니다. 설치검사가 아까 최초로 받는 검사죠. 그거 딱 받고 15년이 지나는데 다시 올라가서 디귿에 정밀안전검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인데 이 경우에 아래 C에 해당할 때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몇 년마다 또 받아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죠. 이것이 이른바 안전검사입니다. 올해 26회인가 출제된 이겁니다. 자, 칠판을 보십니다.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과 안전검사는 모두 안전검사이다. 맞다고요. 안전검사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정기는 법에는 몇 년? 2년 이하라고 돼 있고 구체적으로 6개월, 1년, 2년으로 돼 있고 6개월, 1년 돼 있고 수시검사는 변경, 교체 정도로 외워두셔야 되고 정밀안전검사는 15년, 3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5번 양갈로 제가 적어놨어요. 5번 양갈로를 보면은 1번이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정기검사 검사해 주기는 몇 년도로 한다고 돼 있죠? 1년이 되는데 2번이 그 예외입니다. 2번이 이제 예외고 예외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 박스가 있는데 기억만 외워두십니다. 기억이 뭐라고 돼 있죠? 기억이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25년이나 지나버리게 되면 검사 주기가 어떻다고요? 정기검사 주기가 6개월로 된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먼저 받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관계법에서 검사가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검사? 설치검사도 있고 안전검사가 있는데 설치검사를 먼저 받아야 되지 한번. 누가 실시한다? 행안부 장관이 하는데 그러면 누가 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관리주체가 아니라 색깔이 지금 노란색이죠. 자, 요거 노란 것이 바로 누가? 설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제조점 수입업자입니다. 자, 이 제조 수입업자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받는다? 제조 수입업자. 그러니까 자기가 제조했잖아. 또는 자기가 수입을 해왔잖아요. 이 사람이 받는 겁니다. 최초의 검사는. 네? 다시 설치 검사는 누가 받는다? 제조 수입업자.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받는다. 누가 실시한다? 행안부. 그게 그 앞장에 있잖아요. 앞장을 보게 되면 92페이지를 보면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보면 3번 양갈로 찾았나요? 거기 보면 1번에 있어서 1번 성관계 제조 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성관계에 대해서는 역시 또 누가 실시하는 설치검사?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런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 이걸 알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관계법은 검사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설치검사다. 설치검사는 누가 실시한다? 행안부 장관이 하고 누가 받는다? 제조 수입업자가 받는다. 그리고 설치검사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받는 게 안전검사인데 안전검사 역시 행안부 장관이 하는데 누가 받는다? 관리주체가 받는다.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포함되고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받는 안전검사의 종류가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 정밀안전검사가 있다. 핵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설치검사 앞에 뭔가를 해야 되는 절차가 하나가 돼 있다고요. 설치검사 앞에 뭔가 하나의 절차가 하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면 우선 신고부터 먼저 해야 돼. 설치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설치검사를 받고 안전검사를 받는 겁니다. 설치 신고는 누가 해야 되죠? 제조 수입업자가 아니라고 이건 또. 네? 설치공사업자가 있는 겁니다. 누가? 설치공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설치했다고 신고한다고요? 정확했네. 옛날에는 행안부 장관한테 했거든요. 누구한테 한다고? 시도의사한테 한다. 이거들을 액기수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고 있는데 이번 양갈로 제목이 뭐죠? 성관계 설치 신고라고 되어 있잖아. 설치 신고는 누구한테? 설치 공사업자가 성관계 설치를 공사를 설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설치를 끝내게 되면 누구한테 신고해야 된다? 시도의사. 요거 출제 6번인가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행안부 장관일 때부터 막 나왔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성관계 사업자입니다. 그 앞장을 보게 되면 성관계 사업자가 세 종류가 있어요. 앞장을 보면은 91페이지입니다. 4번 양갈로 성관계 사업자 있죠. 성관계 사업자의 1번이 바로 제조 수입업자예요. 1번이 뭐다? 이 사람이에요. 1번이 이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이 1번이 되는 제조 수입업자도 있지만 2번이 누구죠? 2번이 유지관리업자도 있다고요. 업자가 세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성관계법에서는 제조 수입업자도 있고 또 유지관리업자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죠? 이 사람이지. 설치공사업자가 있는 거야. 네? 그 사람을 합해서 뭐라 한다고요? 성관계사.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색깔을 칠해서 한번 적어보면 이 성관계 사업자는 1 제조 수입업자. 제조점 수입업자도 있고 3번이 뭐죠 방금? 3번이 설치공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설치공사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뭐죠? 2번이 유지관리업자가 되는 겁니다. 유지관리업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사람을 합해서 뭐라 한다고요? 성관계 사업자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조 수입업자고 어떨 때는 유지관리업자고 어떨 때는 설치공사업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 관리주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91페이지를 보면 관리주체라고 있습니까? 5번 양갈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유자 있죠?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성관계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이건 이제 올해도 나왔지 아마 26회도요. 자체점검입니다. 자체점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성관계법에서. 자체점검, 칠판. 책 보지 마시고 저를 봅니다. 그럼 자체점검은 누가 해야 되죠? 언제 해야 되죠? 누가 하죠 이거? 푸른색 관리주체입니다. 누가 한다? 관리주체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한다? 관리주체가 한다. 언제 한다? 월 1회. 월 몇 회? 1회. 1회 이상 한다. 월 1회 이상 한다. 진짜 이제 주관식도 올라갔었는데요. 어딘가에다가 한번 적으면 안 되네. 입력해야 됩니다. 어딘가에다가 결과를 입력해야 됩니다. 주관식 문제 나왔습니다. 어디에 입력하죠? 성관계 안전종합정보망. 성관계 어디? 안전종합
맞죠? 성강의 안전종합, 이 글자가 이상해지노. 정보망이죠. 성강의 안전정보망에다가 입력해야 한다. 언제 입력해야 된다? 이것도 출제가 주관식 들어왔네. 며칠이네? 10일 개정까지 됐습니다. 며칠이네? 10일. 자, 이것이 몇 페이지냐면 방금 했던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92페이지입니다. 1번 양갈로입니다. 1번 양갈로 별표 5개입니다. 이거 자체 점검입니다. 자체 점검. 1번 동그라미 보면 누가 해야 된다? 가르쳐가 해야 된다. 월 1회 이상 한다고 돼 있죠? 월 1회 이상 하고 어디에 입력해야 된다? 성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되는데 밑에 박스를 보게 되면 우리 대통령령에서 밑에서 셋째 줄이 보면 며칠 이내에 입력하라고 돼 있다. 10일 이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참고를 발표하는 5개 합니다. 이 박스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워낙 중요하니까. 실제로는 관리주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법조문에 보면 담당자가 따로 있어. 그 박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네. 자체 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 점검을 마치게 되면 지체 없이 자체 점검 결과를 동그라미 3개 합니다. 주관식 문제는 옵니다. 뭐로 구분한다? 양호, 주의관찰, 긴급 수리로 구분하여 일단 관리주체한테 통보하죠. 통보하면 이제 관리주체가 이거를 언제 입력해야 된다? 10일 이내 어디에 입력한다? 성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된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강기법에서 지금 완전히 또 어떻게 보면 핵심을 좀 이야기했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요. 자체 점검.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핵심을 잡으면 다시 자체 점검 누가 한다? 관리주체가 한다. 월 1회 이상 한다. 며칠 이내 입력한다. 10일 한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고요. 설치와 관련돼서는 신고가 먼저 들어가는데 설치 신고는 누가 한다? 설치 공사업자가 하는데 시도이사한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이제 단계로 들어가는데 설치 검사가 처음인데 설치 검사는 누가 실시한다? 행안부 장관이 실시를 하는데 누가 받는다? 재수수입업자가 받는다.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안전검사인데 안전검사 역시 누가 실시한다? 행안부 장관이 하는데 누가 받는다? 관리주체가 받는다. 세 종류가 있다.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있죠.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합건물별로 들어갑니다. 집합건물 들어갑니다. 집합건물은 이제 한 문제가 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미 한번 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 혹시 그때 입대했습니까? 입대하면서 혹시 관리단 했습니까? 그치? 의무관리일 때는 입대가 있어야 되지만 의무관리가 없다 하더라도 의무관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관리단이라는 단체는 당년 설립을 했잖아요. 그게 집합건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동주택은 언제나 집합건물이다 하면 맞나요?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 집합건물이야. 그럼 일반 건물과 집합건물의 차이가 뭐죠? 이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2층짜리 건물이 하나가 있다고. 2층짜리 건물이. 그럼 요거 건물이 몇 개예요? 2층이면? 속이면 안 된댔죠. 그래서 건물은 동을 갖고 따진다. 동을 갖고 따집니다. 동을 갖고 따지는데 이 동이 되면 한 동인 거야. 지금 2층짜리 건물이 한 동이 되면은 이거는요 건물을 한 개라 그래. 한 개가 된다고. 한 동 건물이 되는 순간 이 한 동 건물 한 개의 동의 건물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럼 뭐 소유권이 몇 개입니까? 한 동 건물이 되면 소유권이 몇 개냐고요. 소유권 한 개가 됩니까? 한 개가 됩니까? 안 그러면 2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도 될 수 있고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고 네 개도 될 수 있고요.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구별합니다. 분명히 동은 한 개인데 건물은 한 개입니다. 어쨌든 건물은 당연히 한 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원칙적인 겁니다. 한 동 건물은 원칙적으로 한 개의 건물이야. 한 개의 소유권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소유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 이 건물 한 개의 소유권이 되는 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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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일반 건물이라 합니다. 무슨 건물이라 한다? 이거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건물이야. 건물이라 하면은 한 개를 말해요. 소유권도 한 개를 우리가 무슨 건물이라 한다? 일반 건물이라 하는데 특별히 만약에 이것이 여러 개의 소유권이 된다면 이거를 우리가 특별히 집합 건물이라 하는 겁니다. 무슨 건물이라 한다? 이거를 집합 건물이라 한다. 왜 하필이면 집합 건물이죠? 뭐가 집합되어 있다고요? 네? 뭐가 집합되어 있다고요? 소유권 하면 조금 그렇고요. 이걸 구분 소유권을 집합건물법에서 그 하나하나 소유권이 있는 것을 구분 소유권을 한다고요. 네? 구분 소유권이 하나의 건물에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집합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그럼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2층 건물인데 이거를 구분 소유를 만약에 해서 2층짜리인데 예를 들면 4세대가 살 수도 있죠. 연립주택을 하자고요. 저게. 예? 4세대를 살 수 있죠. 4세대가 살게 되면 한 동 건물은 맞지만 소유권이 몇 개죠 지금? 4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4개가 되는데 요 각각 한 개를 뭐라 한다고요? 구분 소유권 하는 거야. 구분 소유권이 지금 4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집합 건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립주택을 했지만 좀 원래는 그리고 싶었던 것이 5층짜리 건물, 아파트를 짓고 싶어.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아파트잖아요, 주로. 아파트는 항상 집합 건물이 되는 거야. 항상 뭐가 된다? 집합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아파트를 공식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아파트를 그려보면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자고. 여기 지금 아파트는 적어도 5층이죠. 5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 둘, 셋, 넷, 5층짜리 이제 아파트가 되면 방금도 했지만 요 하나하나를 뭐라 한다고요? 구분 소유권이라 한다고요. 구분 소유권을 한다고. 그것이 지금 여기 같으면 10개가 있죠. 하나의 건물에 10개의 소유권이 있는 집합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건물은 두 개의 이제 부분으로 나뉜다고요. 여기 건물이죠, 지금. 땅이 아니고 지금 건물인데 건물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눈다고요. 무슨 부분과? 전유 부분과 무슨 부분? 유라고 안 한다고요. 공용 부분이라 한다고요. 이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 건물을 둘로 나눈다 말입니다. 집합 건물이 있게 되면 집합 건물은 반드시 무슨 부분과? 집합 건물은 반드시 무슨 부분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이 있겠죠. 그럼 전유 부분이 요거지. 전유 부분의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이라고. 전유 부분의 소유권이 뭐다? 구분 소유권이 되고. 그럼 공용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이거지. 이게. 그 중간에 있는 복도 계단 같은 것들이 무슨 부분이다? 그게 결국은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합해져서 하나의 집합 건물이 되는 것이지. 자,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유 부분, 집합 건물, 그죠? 공용 부분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 집합 건물에서 진짜 이제 중요한 게 지분이에요. 지분. 뭐가 지분이죠? 지분은 어떻게 정하죠? 지분은 어떻게 정합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짜리고요. 이쪽 라인이 이런 건 있을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계산상 그냥 해봅니다. 이 전유 부분은 면적이 이쪽 라인은 예를 들면 100이었고 이쪽 라인이 50제곱미터가 되게 되면 여기가 102호라 합시다.
여기가 101호가 되게 되면 101호가 지분이 많습니까? 102호가 지분이 많습니까? 여기가 지금 101호라고요. 여기가 101호고 여기가 이제 102호 같으면 101호가 지분이 많습니까? 102호가 지분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똑같습니까? 102호가 당연히 많지. 다시 말하면 내가 지분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 지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출 문제였습니다. 예,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이랬대. 무슨 비율에 따른다? 면적 비율에 따라서 뭐가 정해진다? 지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유 부분 면적이 많을수록 뭐도 많다고요? 지분도 많아지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큰 아파트는 지분이 많은 거지. 그 점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집합 건물 하면 이 정도로 알아두셔야 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집합 건물은 일반 건물과 달리 하나의 건물인 한동 건물에 구분 소유권이 집합되어 있다. 그런데 그 집합 건물에는 전유 부분이 있고 무슨 부분이 있다? 공용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을 한다고. 그런데 그 구분 소유권이 하나의 건물에 집합되어 있다고 해서 집합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 15층짜리다. 두 가구씩 있다. 1층에 이러는데 이거는 두 세대가 있다 그러면은 구분 소유권이 30개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보통 한동 건물에는 그 평수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평에는 거의 지분이 똑같다고요. 네? 지분이 똑같게 되고. 근데 다른 어떤 동에는 그죠? 예를 들면 따버리다 면적이 이렇게 되면 지분이 많겠지. 다시 지분은 뭐 비율에 따른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밑에 보면 2번 양갈로 별표 94페이지 2번 양갈로 별표 공유자의 지분권이라고 되어 있죠. 지분권 여기 보면 각 공유자의 지분 동그라미 지분은 그가 가지는 뭐에 따른다. 뭐에 따른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정말 자주 나왔던 파트를 할 건데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를 펼쳐두시고 또 복습을 좀 해봅니다. 우리 공동택관리법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일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의무관리가 아니게 되면 입대위는 구성할 필요가 없지만 입대위에 상응하는 어떤 단체가 1. 설립할 수 있다. 1. 아니다. 설립해야 된다. 2. 아니다. 설립된다. 3. 그게 이른바 관리단이거든요. 관리단은 설립된다라고 되어 있다니까. 요거는 업무관리일 때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관리단은 설립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어느 게 더 강력하죠? 된다. 이거는 뭐 특별히 뭐 구성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당연히 그냥 설립이 팍 돼버리는 거야. 관리단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사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입대위 탁 놓으면 의무관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로 속에 의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뭘 말한다? 관리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입대위가 놓으면 관리단위 생각나야 돼요. 이게 여기에 조문이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양갈로 1번 진짜 중요한 조문이네요. 출제도 많이 됐고 관리단의 당년 설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성립되면 9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셋째 줄에 뭐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되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죠?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금 외웠잖아. 집합 건물이면 이 뜻이지. 예?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집합건물이 되는 순간, 집합건물이 되는 순간 누구를 구성원으로 한다? 누구를 구성으로 한다?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뭐가 설립된다? 관리단이 설립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는 구성원이 누구죠? 구분 소유자 전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죠.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 뜻이 되고 전원이 되는 것인데, 그럼 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걸 복습합니다. 요 구성원은 누구죠? 입대에 있는 구성원이 누구예요? 구분 소유자 전원입니까? 그래서 이 차이점이야. 입대인은요 동대표자만 구성원이야.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되지. 요거는 동별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된다고요? 동별대표자를 구성으로 하는 입대일을 구성해야 된다 이래 됐다. 어떤 대상일 때는, 업무관리 대상일 때는. 네?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었죠? 공동주택관리법이 된다. 근데 공동주택관리법은 특별법이라 했죠.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따져야 되는데, 요 일반법이 무슨 법이죠? 지금 하는 집합건물법에 보니까 업무관리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집합건물이 되게 되면 뭐가 설립된다고 돼 있죠? 거기에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돼 있잖아. 자동적으로 설립이 돼 버리는 거야. 누구를 구성으로 해서?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 야, 이게 진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야. 요거하고 요거 구성원이 서로 다르죠.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입대이든 관리단이든 간에 단체죠. 단체 맞죠? 단체가 되는 겁니다. 입대이든 관리단이든 간에 단체가 되게 되면 항상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자가. 이 대표자가 누구죠? 회장이지. 입대 회장이지. 그런데 회장은 한 명을 반드시 선출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출을 하여야 하는 겁니다. 선출을 하여야 한다. 선출하여야 한다. 한 명을 회장으로 선출해야 된다. 우리가 배웠죠, 그죠? 일정한 방식으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관리단도 단체죠. 그런데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걸 관리인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관리인과 회장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럼 관리는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까?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선임해야 된다. 1. 할 수 있다. 2. 둘 다 틀린 겁니다. 해야 한데도 틀렸고 할 수 있대도 틀렸습니다.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틀렸다. 중요하네요.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몇 인 이상일 때. 그래서 이 구분 소유자가 몇 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만 선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10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할 필요는 없지만 할 수는 있죠. 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3번에 또 1번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3번에 1번, 2번 묶어두시고 별표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몇 인 이상일 때는,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누구를 선임해야 된다. 관리인. 이걸 관리단장 하면 틀립니다. 관리단의 대표는 관리단장이 아닙니다. 관리단장의 사람은 없어.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관리, 자, 이게 또 중요한 게 또 나오네요. 셀판 보십니다. 그러면 혹시 요 회장이라는 분은 혹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해야 됩니까? 그러면 회장은 항상
입주자 내지는 입주자 등이 돼야 되죠. 지금 입주자 등도 되잖아. 항상 입주자 등이 돼야 되는 거야. 입주자 등이 돼야 되잖아요. 입주자 등 중에서 선출해야 돼. 반드시, 그죠? 일정한, 물론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 이제 선임을 할 때, 요 관리는 누구 중에서 선출해야 되죠? 그렇지. 구분 소유자 중에서 한다면 틀렸다고. 이게 5번 나왔어. 이게 진짜 중요해. 이건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나 해도 되는 거야.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2번입니다. 2번이 있죠. 이거 진짜 25, 24, 26 아마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뭐라고 돼 있죠, 거기에? 관리인은 분명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희한하다. 없으며, 임기는 몇 년 범위에서?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이래 돼 있지. 규약으로 정한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에 대한 법이죠. 집합건물의 반대가 일반건물이라 한다면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의 차이점이 여기 있죠. 집합건물법은 한 동 건물인데 소유권은 여러 개가 되죠. 근데 그 하나의 소유권을 뭐라 한다? 구분 소유권이라 하고 그 주인을 뭐라 한다?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분 소유자라 하는데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에 따르면 관리단은 당년 설립이다. 맞죠? 당년 설립이 되는 거야. 당년 설립이 되는데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관리인이 되는데 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을 필요가 없고요. 항상 선임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해야 되지. 여기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 무슨 단체가 있으면 대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책임지고 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구분 소유자가 8명이다 하면은 관리인을 선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못하죠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잖아. 하면 좋지. 그러니까 이 해석을 잘해야 돼. 방금 먼저 종훈님이 얘기하셨는데 10인 이상일 때 선임해야 되는데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10인이 안 되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경우가 법이 없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야. 심각하지. 사실 집합건물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야. 내가 볼 때는. 법 조문이 없다니까요. 관리인도 선임을 안 하고. 그럼 관리를 누가 합니까? 서로 누가 키웁니까? 아니 집합건물법의 관리를 책임지고 할 사람이 만약에 구분 소유자가 8명밖에 안 되면은 관리인을 선임 안 해도 되죠. 그럼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죠?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점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문이 신설된 거야, 작년에. 그래서 관리인의 선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방금처럼 10인이 안 된다면. 그때 누가 불편해, 사실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구분 소유자 같은 사람들이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법원에다가 누구라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니까. 특별대리나 아닙니다. 그건 민법이고. 요게 임시관리인이야. 그 밑에 있죠, 지금. 4번 양갈로 별표입니다. 이게 뭐다고요? 임시관리인 선임 규정이 신설된 거야. 밑에 보면 구분 소유자 체크. 그 다음에 거의 승낙을 받아 점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체크. 점유한 자가 누구죠? 임차인 같은 사람이지, 사회에서 이야기하자면. 점유한 자라. 이 사람이 불편하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분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합건물을 만들어서 분양한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네모합니다. 이해관계인이라 해. 뭐라 한다? 이해관계. 이 사람들은 진짜 관리인의 선임이 안 돼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진짜. 관리가 좀 공백이 좀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신설 조문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체크.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누구 선임을 해달라고. 그렇죠. 임시관리인 선임을 좀 해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임시관리인이 선임이 되었어요. 자, 제가 하는 말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 임시관리인은 관리인입니까? 똑같습니까? 그게 임시관리인은 관리인이 아니에요. 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뽑아서 물론 관리는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를 소집하라고. 공식적으로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집회 소집을 하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2번입니다. 1, 2를 묶어 두시고요. 2번이 되는데, 임시관리인은 선임이 됐죠, 자신이. 예? 선임이 됐으면 이 사람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개월이네? 6개월이네. 법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등등을 소집하여야 하는 겁니다. 네? 소집해야 합니다. 자, 그 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사람 혹시 구분 소유자 중입니까? 구분 소유자가 아니니까 애착이 없을 수 있죠. 아무렇게나 관리할 위험성도 있죠. 그죠? 문제죠. 문제가 많으니까 또 선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집합 건물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특히 이제 관리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막 공동체 관리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관리규약이 어떻고 이런 걸 들었죠. 관리규약 들었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는 거야. 우리 수험생 중에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분이 많거든요. 다시 질문할게요.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큰 오피스텔이야. 규모가 한 1000개 오피스텔 합니다. 극단적으로. 혹시 입대를 구성해야 됩니까? 관리주체가 있어야 됩니까? 관리규약이 있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주 규모가 큰 1000개의 오피스텔이 있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있을 때, 오피스텔 오실 때 혹시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지, 입대일을 구성해야 되는지, 관리 규약이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질문한 겁니다. 있어야 됩니까? 없지.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지, 공동택이 아니잖아요. 업무 관리가 아니잖아. 업무관리 공동주택일 때만 하는 거예요. 관리주체 입대 구성하고 관리계획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질문을 하시는 거야. 분명히 내가 오피스텔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보니까 아파트가 이제 우리 오피스텔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분이 관리인으로 이제 있을 수 있죠. 공부하시는 분이 관리인으로 있는데 혹시 관리계획을 정해야 됩니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없어. 관리계획 안 정해도 돼. 그냥 규약만 정하면 되고요. 그렇지. 입대 구성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지. 관리주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는 거야.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이게 조금만 이제 부실하다고. 그래서 그나마 집합건물법에서라도 상세 규정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혹시 선임이 됐으면 기분 좋다 해가지고요. 선임과 관련돼서는 선임 됐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까? 소관청에다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이제 수험생 중에 어떤 분이 오피스텔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언젠가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게 되면 선임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옛날에는 선임 신고 규정이 없었어. 그나마 신고라도 하면 좀 뭔가 책임감도 가지고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신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관리는 신고 의무가 없었다가 3년 전에 신설된 거야.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출제됩니다. 몇 개 이상일 때. 몇 개 이상일 때. 그게 바로 3번 양갈로 5번 동그라미입니다. 별표. 3번 양갈로 5번 동그라미.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보면 3번 양갈로 5번 동그라미 있죠. 신설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이게 신설이 됐는데 전유 부분이 몇 개 이상이다? 이거를 세대라는 말을 못 쓰는 거야. 왜냐하면 집합건물법에 공동택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라고 한다고요. 집합건물에서는. 그럼 우리와 관련돼서는 세대라고 고치면 좋지. 세대로 고쳐놓고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업무관리가 아닌 50세대 규모의 여러분들이 관리인으로 선임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관리주체는 아니지만 관리인 선임이 되면 선임 신고를 하라고 지금은.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50세대 아파트에 근무할 수도 있죠. 근데 50세대는 업무관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관리인으로 거기서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선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 뜻이지. 옛날에는 안 해도 됐는데 한다고요. 지금은. 예? 합니다. 하는데 자, 요거 이해되십니까? 지금 신고해야 됩니다. 지금은 몇 개 이상일 때는 50개. 그게 오피스텔이든 간에 뭐 아파트든 간에 50개 이상이면 일단 이 법에 따라서 신고는 해야 된다고 선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분도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함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공동대 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관리사무소장 하고는 다르지. 이름을 소장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 실제로는 관리인에 불과한데. 그게 이제 집합근무법이 좀 뭔가 부실하다니까요. 용어 자체가. 자, 지금 말씀드린 예를 아시겠죠? 다시 종합적으로 합니다. 다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1대1로 구성하죠. 누구를 구성으로 한다고요? 이거는 동대표자를 구성으로 해서 구성을 해야 합니까? 구성됩니까? 설립됩니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구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체죠. 단체가 되면 대표자가 있게 되는데 누구다? 회장이다. 한 명을 선출해야 되죠.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의무관리가 아니게 되면 공동대관리법에 규정이 없으니 일반법인 집합건물법을 준용을 해야 되는데 집합건물법에 따르니까 집합건물이 되는 순간 관리단은 설립되죠. 설립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누구를 구성으로 한다고?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리단이 단체죠. 대표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몇 인 이상일 때만 10인 이상일 때만 선임해야 되는 거고 그죠? 임기는 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선임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는 선임을 됐으면 항상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개 이상일 때는 50개 이상일 때는 선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10인이 아닐 때는 10인 미만이 되게 되면 관리인이 선임이 안 되겠죠. 그럼 누군가 이해관계는 좀 불편해. 법원에다가 임시관리인 선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선출이 된 선임이 된 임시관리인은 가장 큰 의무가 선임되고 6개월 이내에 공식적인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등을 소집하여야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우리 공동대 관리법에 보면 이것이 있단 말입니다. 관리위원회라는 말이 한 번씩 나오죠. 네? 관리위원회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공동대 관리법에서 이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집합건물법상의 용어거든요. 자, 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게 되면 방금 했던 관리인이 잘하고 있는지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단체예요. 관리위원회는. 자, 자꾸 저걸 하지 마시고 칠판 보면 자꾸 저하고 칠판 호흡을 같이 합니다.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단체다? 관리인이죠. 관리인이 관리를 책임지고 하는데 이 사람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단체가 뭐다? 관리위원회가 된다고요. 그럼 이 관리위원회는 구성 두어야 합니까? 안 그러면 둘 수 있습니까? 즉 안 줘도 됩니까? 두어야 됩니까? 아니다고. 둘 수 있다고. 둘 수가 있다. 그러면 아까 단을 했죠. 관리단 밑에 둘 수 있는 겁니까? 관리단 위에 둘 수 있는 겁니까? 관리단이 여기 요 사이에 있는 겁니까? 요 위에 있는 겁니까? 요 위에 있는 거예요. 관리단이 높은 단체입니다. 예? 관리단 밑에다가 관리는 아까 했지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애착을 안 가지고 막 관리한다 이런 걸 좀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뭐를 둘 수 있다고요? 관리를. 맞죠? 관리단 밑에 둘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둘째 줄인 거에 보게 되면 97페이지에 1번 중요하네요. 관리단에는 이렇게 돼 있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둘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두었다면 2번, 1번, 2번을 묶어 두십니다. 두었다면 관리위원회는 누구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까?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감독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에 위원이 있겠죠. 위원이 있겠지. 그러면 요 위원은 혹시 구분 소유자 중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까? 중에서 해야 되지. 중에서 해야 애착을 가질 거 아니야.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사람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이거는.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댔잖아요. 이게 연속 3번 나왔습니다. 내가 기억에는 26, 25, 24 계속 나왔던 거야. 근데 그런 관리위원회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위원만큼은 누구 중에서 하라고요? 그 당연히 그지. 그것이 이른바 밑에 있네. 바로 1, 2, 3을 다 묶어야 되네. 3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리위원회 위원만큼은 누구 중에서 한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에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상당한 내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을 이제 끝냅니다. 오늘 이제 실제로 집합금물법 아니다. 기타 법령 있죠? 정비법부터 해서 9개 법령을 했던 겁니다. 4시간에 걸쳐 했습니다. 오늘 그걸 혹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거 지금 촬영이 되죠. 자꾸 반복학습을 해서 좀 해놓으면 나중에 다음 주부터 하게 될 기본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기본 과정을 들으려면 기초 과정을 듣고 듣는 게 좋아요.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본 강의부터 들어가죠. 근데 아직 기본서는 아직 놓으진 않았지만 한 1주 정도는 프린트 갖고 할 겁니다. 프린트 갖고 하면서 이제 한번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